안녕하세요. 기술과정 1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재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라인 수업으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중단어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초연결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소주제와, 두 번째는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보는데요. 오늘 2시간은 소주제의 중단원인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초연결 사회를 이룬다는 주제로 2시간 동안을 수업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요 두 번째인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 수업한 자료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작권의 침해를 받을 때는 이 불법 행위에 관련되는 것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 그러면 영역이 5가지가 있죠. 제조 기술, 건설 기술, 생명 기술, 수송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제조 기술하고 건설 기술은 여러분들이 자가학습으로 진행을 했는데, 요게 5개 단원의 진도가 끝나면 별도로 따로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강좌였던 생명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수송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냐면, 일명 정보통신기술은 어떤 거라고 하냐면 3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보통신기술은 첨단 기술의 종류하고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그런 게 우리가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보통신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보겠다 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수송기술에 대한 거를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술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이런 수송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해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을 우리가 수송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송기술이라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대상이 되냐면 사람과 물건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목적은 뭐냐면 이런 대상이, 사람이나 물건의 대상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경로는 육지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공중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송기술이다. 여기에 수송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방법이 있냐면 철도나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육로의 수송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 배 같은 해로수송수단이 있고,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우리가 비행기 같은 이런 수송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정보통신 기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정보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모사피언스라는 말은 알고 있죠? 호모사피언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모사피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과 인간은 구분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의 수만 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모사피언스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모사피언스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노사피언스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가 있는 폰, 일명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이걸 쓰는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노사피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이 줄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 학습이 이어지고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노사피언스라고 그러고, 이게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전 부분이 많이 후퇴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런 위기는 기회라고 해서 10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데, 이 기술이 바로 뭐냐면 포노사피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1950년대에서 평균 63년생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실과 정직과 부지런함으로 이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X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은 부의 축적이 된 상태에서 제조하고 금융하고 에너지 중심의 이런 부의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세대냐면 1985년도부터 2000년, 쉽게 말하면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태어난 그 세대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요. 이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Z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런 스마트에 걸맞는 새로운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놀이터를 뭐 하냐면 주로 몸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은 아마 이 밀레니엄 세대에 속할 수 있고 Z세대에 속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떤 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주로 이용했던 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실질적으로 이용됐던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용됐냐면 2010년도부터 이용됐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사이에 약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밀레니엄 세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를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문제점들, 이런 성장 동력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밀레니엄 세대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 정보통신기술이 좀 더 확산돼 가지고 우리 세상에 큰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스마트폰 정보통신 기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통신 기술이 뭘까요? 자, 정보통신 기술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효과적으로 주고받아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의 형태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어떤 게 있냐면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소리, 동영상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런 정보통신 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첫 번째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동감하죠? 스마트폰이 사용되는 건 실질적으로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사용돼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도 한 30년, 3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기존에 했던 전화기 이런 걸 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부터 화상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여행을 간다면 옛날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여행을 갔죠. 요즘에는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행지에 숙소를 배정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뭐냐면 거기에서 택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카카오 콜이 있죠.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를 걸으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미국에 가면 우버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하듯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동남아에 가면 뭐냐면 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어떤 모든 비용들은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예약하고 예약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돈이 결제가 되는 이런 시간적 공간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통신기술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약속된 신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뭘 사용하냐면 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인터넷 규약이라고 그러죠. 이걸 사용합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인터넷 규약을 만드는 사람은 팀 버너스럴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규약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은 융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응용봉위가 굉장히 높다는 게 네 번째 특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송에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잘 알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요즘에 무인자동차. 어쩌면 이것이 정보통신 기술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용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생명기술도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도 그러고, 초고층 빌딩 같은 것도 당연히 이런 것들하고 정보통신 기술하고 발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를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3쪽에 보면 초연결 사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연결 사회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데이터 이런 사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뭐냐면 최적의 정보통신 환경을 우리가 갖추어서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회라고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쩌면 이런 초연결 사회의 어쩌면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온라인 수업도 아마 이런 초연결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것이 10년, 20년 전에는 아마 불가능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빅데이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큰 자료, 데이터량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가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존 데이터는 적은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정형화되어 있고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자, 영상, 위치, 각종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바로 빅데이터의 하나의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아주 고가 장비에 의해서 관련된 서버가 있는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요구하는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가 필요한 반면에 빅데이터는 이미 클라우드라는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쓸 겁니다. 구글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구글에다 올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빅데이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관리 방식은 뭐냐면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통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뭐냐면 공개되어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구글, 그 다음에 물론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많을 때는 따로 그 데이터량이 많았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따로 금액을 지불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튜브 같은 거 거의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의 우리가 관리 방식의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 데이터 저장된 거를 그거를 처리를 합니다. 대용량의 처리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데이터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된 데이터를 뭐냐면 이제 의미 있는 정보와 가치들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그런 음성이나 문자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집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저장된 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일련된 이런 5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이런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면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서울특별시는 어떤 걸 했냐면요. 심야에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 택시를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심야버스 문제가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승하차 데이터의 약 500만 건과 통신사와 통화량의 데이터의 약 300만 건을 결합해서 심야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한 이런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브라질에 가면 수도인 리우자네이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뭐냐면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고 교통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통제가 많이 안 되는 이런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브라질 하면 삼바 축제를 연상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연재해, 교통, 전력 문제에서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폭우나 사고 위험에 대해서 이것들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 시간을 감축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국가 재난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사람 알고 있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에 있는 전에 있는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재선에 성공했냐면 여러 사람들의 부동층을 개인별 맞춤형 캠페인을 펼쳐가지고 재선에 성공했다는 이런 빅데이터의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의료 부분에 또 어떻게 이용했냐면 국민 건강보험에서 약 13년 동안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축적된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데이터가 되겠죠. 굉장히 큰 데이터를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의학학회나 연구기관에 지원하면서 우리의 생명 연장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들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4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더 알아보고
또 우리 생활과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빅데이터는 각종 선거, 기업 경영, 마케팅, 스포츠, 의료, 보건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나 보안 문제에 따른 이런 문제로 해서 개인 간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전에 나눠줬던 온라인 학습지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기술,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주고받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수다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 나눠준 자료는 없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와 관련되는 이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이라는 말, 오감에서 얻는 거, 측정이라는 말, 도구에서 얻어지는 거, 자료라는 거, 문자 소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호 형태로 나타내는 거, 정보는 이런 자료에서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가공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하고요. 통신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전달 과정을 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자료에는 소개를 안 했습니다. 자, 학습활동지 볼게요. 자, 정보의 형태는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준다는 거. 세 번째는 약속된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 I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했죠. IP를 쓴다는 거. 융합성을 가지고 있고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초연결사회라는 건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 데이터, 사물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냐면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데이터를 쓰고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빅데이터라는 의미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이런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는 뭐냐면 활용도가 높으며 이로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의 특징이 아니겠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존 데이터하고 빅데이터의 관리 방식하고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기존은 주로 수치 위주로 관리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문자, 영상, 위치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고가 장비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합니다. 빅데이터는 클라우딩 컴퓨터랑 같은 이런 효율적인 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공개된 무료 소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된 패키지 프로그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또 다른 특징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 프로세스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표현하고 이래서 우리가 삶의 좋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서울특별시가 약 승하차 데이터의 500만 건과 통신사의 데이터가 300만 건을 결합을 해서 심야버스 노선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했다는 이런 내용의 한 사례. 두 번째는 뭐냐 브라질의 리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자연재해, 교통, 전력감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폭우나 사고 위험에 대응해서 국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SNS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개인별 맞춤형 캠페인을 펼쳐 갖고 재선에 성공했다는 이런 활용 사례를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단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정보를 가공해서 활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이다. 기존의 데이터 환경과 비교했을 때 활용도가 높으며 그대로 그로 인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가짓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네,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은 정보통신 기술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정보통신에 네 가지 특성이 있었죠? 네, 이 특성은 약속된 신호를 준수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형성평가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빅데이터란 말, 그 다음에 약속된 신호 준수라는 말,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통신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